자, 지난 시간에 행정법은 나이가 어려서 200살밖에 안 된다. 그래서 공백 영역이 많아서 없는 게 많아서 그래서 다른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해결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보시면은 법에서 다른 법 규정을 준용한다, 준하여 적용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준용한다, 준하여 적용한다 라는 규정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소송법에도 행정소송법 제8조 2항에 보시게 되면 행정소송법에 없는 내용은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이나 법원조직법을 준용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준용한다는 것은 완전히 똑같이 적용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적용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처럼 다른 법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도 지금 보시다시피 유추 적용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준용 규정이 있으면 준용하면 되는 거고요. 준용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추 적용을 할 수 있을 때가 있는데 이거는 그 내용적 유사성이 인정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의 규정이 있는데 그쪽 상황이랑 내용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면 별도의 준용 규정이 없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 당해 사건에 유추해서 적용할 수가 있겠고요. 먼저는 공법 관계에 관한 문제니까 공법 규정 중에 유추 적용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리고 공법 규정 중에 그런 관련 규정이 없을 때는 사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사법 규정은 크게 두 개 나눴었죠. 하나는 일반법 원리적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해조절적 규정이 있고 크게 두 개로 나눴었고, 그리고 공법 관계는 사법 관계와 달리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적 공법 관계하고 비권력적 공법 관계로 다시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이때 정리를 해보면 사법 규정이 비권력적 공법 관계에는 전면적으로 다 유추 적용이 허용이 되고 있죠. 뭐가요? 비권력적 공법 관계. 비권력적 공법 관계에는 대등한 관계이죠. 사법 관계도 대등한 관계잖아요. 비슷하죠. 그래서 비권력적 공법 관계에는 사법 규정이 일반법 원리적 규정이냐 아니면 이해조절적 규정이냐 따지지 않고 전부 다 유추 적용이 허용된다고 보고요. 이게 사실은 유추 적용설이라는 학설입니다. 학설. 이게 통설이고요. 그 다음에 공법 관계에만 존재하는 권력적 공법 관계. 권력적 공법 관계는 뭔가 좀 차이가 나죠? 요거는 이제 한쪽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얘는 좀 제한적으로다가 일반법 원리적 규정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상법 41조 적용될 수 없다 뭐 그런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짠! 로마자 3권이 분립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40조에서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 다음에 66조에 보게 되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도 갖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 되고요. 행정부 얘기하는 겁니다. 법집행은 행정권 행사가 될 것이고 101조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 사법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3권 분립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권력 분립의 원리가 바로 뭐가 된다고 했어요?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산발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 드렸었죠. 이렇게 3권이 분립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의회가, 국회가 법을 제정을 하니까 그 제정된 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법치주의가 되는 것이죠.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될 겁니다. 입법부가 하는 일은 법을 제정하는 일이죠. 행정부가 하는 일은 법을 집행하는 일이고 사법부가 하는 일은 법을 적용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사법부 3권이 분립이 되는 것은요, 서로 누가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수평적 권력 분립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순서를 좀 여러분들이 매겨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게 되면 맨 꼭대기에 입법부가 있는데, 입법부에서 먼저 1번 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행정부가 있는데, 행정부에서 2번 법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사법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사법부에서 3번 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예, 법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만든 법을 행정부가 집행을 하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집행한 다음에 그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1번, 2번, 3번 순서를 매겨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권력 분립에 반한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권력 분립에 반한다, 그거는요 2번하고 3번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2번하고 3번, 그러니까 행정부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하고 그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기도 전에 먼저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번하고 3번하고 순서가 바뀌어서 그것은 권력 분립에 반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 다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권력의 융합이에요. 권력 융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처럼 권력을 분립을 시켜 놓고 나니까 입법부가 법만 만들고 행정부가 법만 집행하고 사법부가 법만 적용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삐그덕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도, 입법기관도 입법작용 말고 행정작용과 사법작용도 일부 수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행정부도 행정작용 말고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을 일부 수행을 하게 되고, 사법부도 역시 사법작용 말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을 일부 수행을 하게 되는데, 서로가 남의 일을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 융합의 과정이다.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는 주로 행정부의 기관이 하는 행위, 그런 걸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행정기관, 기관을 중심으로 보는 거라고 했었어요. 형식적 의미의 행정작용이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행정부가 하는 일 중에서 입법작용이 바로 행정입법,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만들거나 국무총리가 총리령을 만들거나 아니면 각 부장관이 부령을 만들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행정입법이고, 그리고 행정부가 하는 행정작용은 주로 강학상 개념이라고 했죠. 행정행위에 관해서 살펴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행정부가 하는 사법작용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본따서 만든 행정심판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행정심판제도를 말합니다. 이처럼 행정부,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 중에 입법작용, 행정작용, 사법작용, 이것들이 우리 행정법의 시험범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밑에 나오는 얘기는 헌법 117조 얘기인데요. 117조에는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가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고유한 사무예요. 고유한 사무. 그런 걸 자치사무라고 합니다.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하는 사무가 되겠죠.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뭘 만들 수 있대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자치법규예요. 자치에 관한 규정. 이름 그대로 나와 있죠. 자치법규입니다.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고, 이 자치법규에는 조례하고 규칙이 포함이 되죠. 정치 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지 않고 이렇게 수직적으로도 분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위에서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사법부를 나누는 것은 서로 누가 우위에 서 있다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수평적인 권력 분립이라고 한다면, 중앙정부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관계는 수직적인 권력 분립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18조에 보니까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이게 바로 지방의회가 되는 거죠.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교육감이 있어요. 서울시에도 서울시장이 있고 서울시 교육감이 있죠.
얘네들이 바로 집행기관이 되는 겁니다. 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결기관은 지방의회,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랑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크게 나누면 광역단체가 있을 테고 기초단체가 있을 테고 이렇게 있을 텐데요. 광역지자체라고 하면은 우리 서울특별시, 특별시는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광역시들이 있죠. 인천도 광역시고 대전도 광역시고 광주, 부산, 대구, 울산 얘네들이 바로 광역시가 됩니다. 옛날엔 이걸 우리가 직할시라고 불렀었죠. 지금은 광역시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가 있어요. 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도, 그 다음에 추가된 것들이 최근에 특별자치시가 있고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광역지자체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기초지자체라고 하게 되면 시군자치구가 있어요. 시군자치구. 맨 끝에 자치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에요. 구 중에서 그냥 행정구역만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라고 되어 있어도 모두 지자체는 아니다. 자치구만 지방자치단체다. 지금 보신 것은 권력 분립이 수평적으로 권력이 분립되고 또한 행정부는 다시 수직적으로 권력이 분립되는 상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일부 권력이 융합되는 과정도 우리가 같이 봤네요. 여기까지는 이미 알고 있는 얘기들이죠. 요거는 문재인 정부 정부조직도예요. 정부조직도.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이렇게 있고요. 각부 장관들이 쭈르르르르르 이렇게 있습니다. 국무총리 밑에는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처들이 쭉 있고 각부 장관 밑에는 청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부처청 이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부처청 그러면 그게 중앙행정기관이 되고요. 행정부는 다시 이렇게 수직적으로 분립이 되어 있다고 했죠. 밑에 보시면 밑에 있는 내용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지자체하고 광역지자체로 구분이 될 수 있을 텐데 얘네들의 행정기관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의결기관에 해당하는 지방의회 있죠. 의결기관에 해당하는 지방의회, 이 지방의회는 절대 입법기관이 아니에요. 얘들은 입법기관이 아닙니다. 얘들도 행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요. 위에서 우리 헌법의 권력분립 규정을 봤죠. 헌법 40조는 뭐라고 돼 있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법기관은 국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입법기관은 국회 하나밖에 없고 꼭 입법기관처럼 생기긴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이 아니라 무엇에 해당한다?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이 점을 우선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좀 볼 거예요. 뭘 볼까? 누가 재판을 할까?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가 있었어요. 신림동에서 공부를 하던 학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을 못하고 지냈어요. 근데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넘고 아이들이 크고 하니까 모임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 너무 반갑다 얘들아, 안녕?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물어봤죠. 야, 너 옛날에 있지? 너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하지 않았니? 너 요즘 뭐 먹고 사니? 뭐 하고 살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있잖아,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어. 무슨 말이죠?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일을 내 업으로, 직업으로 삼고 있어. 법관이었던 거예요. 그래? 그럼 너는 그때 100만 번을 떨어진 걸 봤는데 100만 한 번에 붙었나 보구나.
법관이 된 거예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직업, 바로 법관이 된 겁니다. 여러분, 법관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판사예요. 그렇지만 법관하고 판사는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법관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아닐까요? 그리고 판사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네, 법관은 사람입니다. 판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냐?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람이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네, 문재인은 사람이지만 대통령은 사람이 아니고, 박원순은 사람이지만 네, 서울시장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라는 사람의 공법상 법인이죠. 국가라는 사람의 하나의 기관일 뿐이에요. 마치 내 몸의 하나의 신체 기관 같은 거죠. 박원순도 역시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문재인이나 박원순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공무원이란 뜻이에요. 문재인은 국가공무원이고 박원순은 지방공무원이었던 거죠. 네, 공무원은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행정기관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행정법은 머리, 몸통, 다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이렇게 머리, 몸통, 다리죠. 몸통이 제일 커요. 뚱뚱해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머리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국가라는 사람은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다고요? 행정기관들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리고 그 행정기관들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죠. 행정기관들로 조직되어 있고 다시 행정기관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행정기관은 사람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 관계죠. 지금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판사는 사람이 아니고 법관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그러면 법관이라는 공무원도 이제 일을 하러 갈 거 아니겠어요? 누구 일을 하는 거죠? 바로 네, 국가 일을 하러 가는 거죠. 사법부의 기관이니까 누구나 노동을 할 때는 개짜증이 나죠. 일을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일을 하러. 그래서 만약에 210호 법정 앞에 딱 섰다. 네, 복도에 서 있을 때까지는 사람입니다. 법관이죠. 근데 210호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바로 무엇이 되냐? 바로 법원이 되는 겁니다. 사법부의 기관인 법원이 되는 거예요. 법원이 들어가면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요. 법정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형사재판도 볼 때가 있고 행정재판 볼 때는 뭐 없었을걸요 거의? 네, 민사재판 모습도 간혹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봤던 법정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앞에 판사가 몇 명이 앉아 있었죠? 한 명이 앉아 있는 것을 보기도 했을 거고요. 세 명이 앉아 있는 걸 보기도 했을 거예요. 두 명이 앉아 있는 걸 보았다면 여러분들은 제 친구와 마찬가지로 그냥 정신병자였을 거예요. 두 명이 왜 앉아 있습니까? 그쵸? 두 명이 앉아 있다면 옆에 있는 한 놈은 귀신을 본 겁니다. 네. 한 명이 앉아 있거나 세 명이 앉아 있겠죠. 바로 그건데요. 사법부의 기관으로서의 법원은 한 명, 판사 한 명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고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자를 우리가 단독 판사라고 부르고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우리가 합의부라고 그래요. 합의부. 뭐 금액에 따라서 한 명으로 하기도 하고 3명으로 하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은 네,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얼마나 어려운 사건인가에 따라서도 네, 3명으로 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행정소송은요 다른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과 비교했을 때 진짜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전문적이고 많이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사공이 많으면 배는 어떻게 가나요? 사공이 많으면 배는 정확한 방향으로 빨리 간다. 이게 정답입니다. 정확한 방향으로 빨리 갑니다. 같이 논의해서 결정을 하니까 더 정확한 판단이 나올 테고요. 그리고 다 같이 노를 저으니까 되게 빨리 가겠죠. 사람이 많으면
정확한 방향으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은 합의부로 법원이 구성돼요. 3명이죠, 3명. 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란 마름재자를 쓰는 재판이란 구체적인 사건이 있어야 되고요. 사건이 없으면 재판할 수가 없겠죠. 분쟁이 발생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이나 법관이 내리는 판단? 네, 법관 혼자도 내릴 때가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재판은 별게 아니에요. 법관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법원의 의사표시 방법, 이것이 바로 재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희 강사의 의사표시 방법은 강의예요. 그죠? 교수님의 의사표시 방법은 논문이고요. 그런 거죠. 네, 법원의 의사표시 방법은 재판인 겁니다. 그 내용에 따라 3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판결이라는 게 있고 결정이라는 게 있고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옆에 보시다시피 판결과 결정은 법원이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명령은 법관이 하는 일이에요. 재판작용에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네요. 재판이 1개가 아니네. 그쵸? 물론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판결이에요. 사건 자체에 대한 재판, 즉 그 사건에 대한 최종적 판단, 그걸 우리가 판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판결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중간 과정, 소송 절차에 관한 판단, 부수적인 판단, 이런 걸 우리가 결정 또는 명령의 방식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에서는 명령? 이런 걸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판결, 그리고 결정 2개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지자체기관? 아니,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 사법기관이에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 사법부의 기관에 해당을 하고요. 네, 법원은 헌법에 따르면은 최고법원, 대법원이 있고 나머지 떨거지 하급법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1심제도입니까? 2심제도입니까? 3심제도입니까? 우리나라는 심급이 몇 심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몇 심으로 나눠져 있을까요? 보통 3심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3심제도라는 게 그렇게 뭐 다 똑같은 방식은 아니에요. 보시면 3심제도 1, 그 다음에 3심제도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3심, 네, 2심도 있어요. 2심도. 우리 행정소송 중에도 2심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특허재판이라거나 아니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뭐 이런 사건? 이런 것들도 다 2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뭐 대부분은 3심으로 운영이 되죠. 네, 그렇고요. 1심, 2심, 3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방식 볼게요. 첫 번째 방식은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 얘네가 1심을 해요. 1심 재판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심 재판. 2심 재판은 1심 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 1심에서 패소한 쪽에서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이렇게 당사자가 2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둘이 싸웠으면 둘 중에 한 명은 이기고 둘 중에 한 명은 졌겠죠. 그래서 진 쪽에, 즉 패소한 쪽에서 상급법원에 이 재판 결과를 저는 도저히 승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상급법원에 와서 따지는 걸 상소라고 하고요. 그렇게 상소를 제기하면 2심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2심으로 올라가, 또 2심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으면 3심으로 상소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상소,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상급법원에 가서 따지는 거예요. 상소를 제기하게 돼요. 그런데 두 번째 3심 제도를 보니까 조금 특이한데요?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죠? 얘는 지방법원의 단독판사라고 되어 있어요. 단독판사. 얘는 합의부가 1심인데 두 번째 방식은 2심이 합의부네요. 근데 두 번째는 위에 있던 게 하나가 없네요. 고등법원이 없어요. 이렇게 3심 제도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건 니은 방식이에요. 민사나 형사사건은 1심 재판을 단독판사, 판사가 한 명이라는 거죠. 법원을 한 명의 판사가 구성한다는 겁니다. 한 명이 재판해요, 한 명이.
그리고 여기에 불복해서 2심으로 가면 그때 비로소 3명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고등법원으로 올라간 건 아니고요. 3심제도 대법원이 최고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불복하면 고등법원은 점프 뛰고 바로 대법원으로 직행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민사나 형사재판과 달리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행정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부터 그냥 3명이 등장해요. 1심부터. 왜? 3명이 재판을 하면 정확히 판단하고 빨리 판단할 수 있으니까. 사공이 많으면 정확한 방향으로 빨리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시작부터 3명이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다음 단계 넘어가야 돼요. 고등법원으로 가고 그리고 마지막 대법원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법원, 이 법원은 사법기관이라고 했고요. 법관은 사람이죠. 공무원입니다. 네, 법원은 그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서 단독판사 1명, 그 다음에 3명, 합의부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단독판사는 1명의 판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합의부는 중간에 재판장이 있고요. 왼쪽에 앉은 사람, 오른쪽에 앉은 사람 이렇게 해서 좌배석, 우배석 합쳐서 총 3명이에요. 좌배석, 우배석 재판장. 옛날에 드라마에 2판, 4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재밌어요. 2판, 4판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좌배석, 우배석 서로 사귀었나?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안 사귀었나? 막 사귄다? 네, 막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법관은 공무원이니까 사람이다. 그리고 얘네들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법관하고 그 다음에 판사하고 나눠주셔야 됩니다. 나눠주셔야 돼요. 대법원의 법관을 우리가 대법관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대법원은 대법관 13명에다가 대법원장 1명, 총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은 우리가 대법관이라고 불러드려야 돼요. 대법관. 최고법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하급법원, 위에서 대법원 빼곤 다 하급법원이라고 했죠. 거기에 있는 법관들은 우리가 판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판사. 3심제도 이렇게 되어 있죠. 3심제도. 네, 지방법원, 행정법원. 얘네들은요, 우선 지방법원은 단독판사 1명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고 합의부 3명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이제 행정법원을 좀 배치를 해봤어요. 행정법원은 무조건 합의부, 노상 합의부입니다. 네, 제 7조 심판권의 행사 이렇게 해보니까 사망에 고등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이네요.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합의부에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행정사건 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어려워. 어려워서 혼자 못해. 3명이 같이 하고요.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법원의 경우에는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에서 결정하면 단독판사가 할 수도 있지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판사가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완전 썰렁한 거. 운전면허 사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운전면허 사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죠. 그런 건 단독판사한테 맡겨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합의부에서 한답니다. 바로 그 내용이죠. 네, 그래서 행정법원은 원칙적으로 합의부. 위에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급이 떨어져서 시작을 여기부터 해서요. 여기서부터 단독판사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합의부, 여기가 2심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고등법원 거칠 자격도 없대요. 그리고 바로 대법원으로 직행 이렇게 간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건 뭐야? 그냥 월반 넘어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심입니다. 합의부가 1심, 고등법원이 2심, 그리고 대법원 3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행정소송 어떻게 심급제도가 구성되어 있는지 운영되는지 아셨죠? 네, 우리는 월반 띄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재판 결과에 불복을 하려고 하면 승복을 할 수 없을 때는 상급법원에 가서 따지면 된다고 했습니다. 상급법원에 가서 따져야지. 그게 바로 상소예요. 상소. 오른쪽에 그림이 있네.
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 그것이 바로 상소입니다. 상소는 항소라는 게 있고요. 상고라는 게 있고요. 항고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상소의 방식은 총 3개가 있습니다. 3개. 여러분 판결과 그리고 결정이나 명령이라는 재판 형식이 있다고 했는데요. 판결과 결정 명령은요. 우선 레벨로가 다르죠. 그렇죠.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걸 말하는 거고 결정이나 명령은 그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수적인 절차에 대한 판단들이라고 했잖아요. 레벨로가 전혀 다르다. 그래서 판결 같은 경우에는요. 1심 법원의 판결에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의 방법은 2가지가 인정이 돼요. 그게 바로 항소, 상고 위에 있는 2가지입니다. 항소와 상고 얘네들은 전부 다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항고 저 친구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모든 거를 다 말합니다. 1심이든 2심이든 그 다음 결정이든 명령이든 그냥 통칭 항고. 심급제도라는 것은 왜 만들고 있는가? 결국 인간이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틀린 것은 바로 잡아야 되니까 심급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네,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1심 법원, 우리는 행정법원. 행정법원이 판결을 선고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바로 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확정되고 그 판결이 막 효력을 뿜뿜거리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소송 당사자 중에 한쪽이 패소를 했겠지? 패소한 쪽에서 승복을 못하고 상급법원에 가서 따지기도 해요. 따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14일입니다. 14일 안에 안 가면 더 이상 따지는 걸 받아주지 않아요. 2주 안에 가야 됩니다. 상급법원에 가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바로 상소라고 합니다. 상소. 네, 이 상소의 방법에는 3가지. 네, 항소, 상고, 항고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밑에 있는 내용은요. 판결에 대해서 불복을 할 때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건 항소. 우리는 이제 고등법원이죠.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건 상고. 그러면 이제 상고하면 어디까지 올라갔겠어? 대법원까지 도착을 했겠죠. 그래서 항소심 그러면 얘네가 2심 법원이에요. 2심 고등법원이 되고 우리는 상고심 하게 되면 네, 요거는 3심이 됩니다. 요건 대법원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나 법관이 내리는 명령 네, 이 떨거지들에 대한 불복 방법은 항고고요. 항고. 그냥 2심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으로 앞에 제자를 붙여주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그냥 항고의 일종입니다. 상소기간은 2주일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소송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 항고 중에서도 보통 항고가 아니라 즉시항고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다루게 될 건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즉시항고는 항고를 제기하는데 기간 제한이 있고 즉시항고는 법의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좀 급한 거예요. 예, 즉시항고. 우리 행정소송에서는 뭐 대체로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표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우리 필기노트에 있는 내용. 재판에 대한 불복. 네, 그냥 뭐 법원의 의사표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재판이란 것은 법원의 의사표시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으로서 상소예요. 상소. 법원이 내리는 판결과 결정이라는 것들이 있을 테고 법관이 하는 명령이 있을 텐데 얘가 중요하니까 판결 얘네들은 상소 방법이 2개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결정과 명령 얘네들은요 항고라는 방법을 쓴다. 네,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 법관과 법원. 법관은 공무원, 얘는 사람. 법원, 얘는 사법부의 기관. 대법원과 하급법원. 네, 판사는 밑에 애들. 꼭대기는 대법관. 네, 법원은 국가기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얘네들은 합의부와 단독판사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합의부는 3명, 단독판사는 1명 이렇게 되어 있다. 3명의 합의부는 재판장 1명에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좌배석, 우배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법원은 총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있네. 14명. 보통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법원의 부에서 재판을 하게 되고, 겁나게 중요한 거, 그리고 기존의 대법원의 입장을 뒤엎는 거, 이런 것들은 전원합의체라는 곳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전체 3분의 2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요거는 방금 심급제도였습니다. 실체법과 절차법. 맨 앞에 우리 얘기했던 거 떠올리면 돼요. 규범이라는 건 뭐예요? 사회규범. 사회규범은 행위기준.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행위기준을 정하는 거라고 했죠. 행위기준. 법적으로는 행위라고 하게 되면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자귀, 부자귀 이렇게 나눈다고 했습니다.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러면 거기에다가 권리하고 의무를 갖다 붙여주면 되겠죠. 뭐뭐를 할 수 있는 권리, 뭐뭐를 해야 하는 의무.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의무. 이렇게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하면 그런 거죠. 그게 바로 법의 실체입니다. 권리 의무라는 법의 실체, 그 실체를 다루는 법이 바로 실체법이 된다. 그리고 그 실체법을 실현시키는 절차입니다. 실현시키는 절차를 다루는 법이 바로 절차법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법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것이다? 실체법을 말하는 것이다. 네, 형사법 영역에서는 형법이 실체법이 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형사소송법이 바로 절차법이 될 테고, 민사법 영역으로 가게 되면 민법이 또는 상법이 실체법이 될 것이고, 민사소송법이 바로 절차법이 될 겁니다. 우리 행정법은요, 나눠져 있지 않다. 아예 법도 없다. 그쵸? 단일법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도로법, 식품위생법 이와 같이 4천여 개의 개별법, 그 개별법들, 그 단행법들이 국가의 행위 기준을 정하는 행정작용법, 작용법으로서도 기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의 행위 기준을 정하는 실체법으로서도 기능을 하게 된다. 그쪽이 바로 실체법이다. 우리가 보통 작용법이라고 부르는데 거기가 바로 실체법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리, 머리, 몸통, 다리에서 다리라고 부르는 부분, 이 구제법 부분이 바로 절차법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법학의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6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법학의 기초에 대한 내용은 우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다음 시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필기노트에 나와 있는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우리 공부하는 방법 한번 체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몇 번 이야기됐던 바로 행정쟁송제도입니다. 행정쟁송제도. 쟁송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소송하고 심판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쟁송 그러면 뭐랑 뭐가 포함된 거야? 소송하고 심판이 포함된 거야. 네,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크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제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나의 이익하고는 1도 관계없이 잘못된 거를 지적질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잘못된 행정작용을 시정시키기 위해서 행정 통제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이 주관적 소송에 저쪽이 나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 저항한다, 이렇게 해서 항고소송이라는 걸 제기하게 되고, 국가하고 나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싸우는 중이면 그러면 당사자 소송, 이 법률관계에 저쪽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선거소송, 그 다음에 또는 당선소송, 뭐 이런 것 같은 민중소송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 지자체기관, 기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총 4개로 되어 있어요. 항고, 당사자 민중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정심판은 왼쪽에 있는 이 행정소송을 본따서 만들기는 했는데, 행정심판은 198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행정소송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행정소송법은 1951년도에 만들어졌답니다. 51년도에 만들어졌고, 행정심판법은 198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심판은 소송을 본따서 만들었는데 아직 이런 건 없답니다.
당사자 심판, 민중 심판, 기관 심판 이런 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네, 교수님들은 야, 행정 심판은 돈도 안 들고 그리고 빨리 끝나고 되게 장점이 많잖아. 우리 그래서 만든 거잖아. 그러면 행정소송을 전반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범위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하세요. 하지만 아직은 행정심판은 항고심판, 항고소송에 대응되는 항고심판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당사자 심판이나 민중심판, 기관심판 등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요. 뭐부터 공부를 하냐면 행정소송부터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심판으로 넘어가는 그런 순서로 공부를 해요. 왜 그런지 당연하겠죠.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소송, 여기에는 판례라는 것들이 있어요. 판결이 있잖아요.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복해 이루어진 판결들이 일정한 질서, 이론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그런 걸 판례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판결의 전례예요. 판결의 전례. 판결이 선례를 남긴 거지 뭐. 그 판례가 축적이 돼 있잖아요. 이 소송 쪽에는. 그래서 먼저는 소송을 공부하고 그리고 심판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됩니다. 네, 이 행정소송 절차에 관해서는 일반법이 있어요. 행정소송법이라는 게 준비가 돼 있거든요. 행정법에는 통일법전이 없다며? 없어요. 없는데 이건 뭐예요? 그 중에 행정소송 영역, 행정소송 절차에 관한 부분의 일반법이지 행정법 전체에 관한 일반법은 아니란 말이죠. 네, 근데 이 행정소송법은요, 되게 짧아요. 46개의 조항밖에 없습니다. 46개 조문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46개 조문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민사소송이나 다른 소송과 유사한 절차는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냥 행정소송에만 있는 정말 특유한 효력과 특유한 절차, 그것만 다루고 있어서 46개입니다. 나머지는 민사소송에 있는 것을 그냥 끌어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고추가 매운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6개 중에 이거 한번 위에 봐봐요. 이렇게 항고소송, 당사자 민중기관소송 총 4개의 소송이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항고소송에 다시 취소, 무효, 부작위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꼴랑이에요. 꼴랑이 취소소송이요. 이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밑에 보면은 46개 중에 26개를 차지하고 있어요. 26개를. 몇 조부터 몇 조까지? 9조부터 34조까지가 죄다 취소에 관한 내용인 거야. 뭐지? 취소 중심주의. 네, 행정소송법은 취소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취소이 제일 중요해요. 행정소송은 이렇게 취소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취소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얘하고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게 돼요. 비교학습 이렇게 가게 됩니다. 마지막 학습 순서. 그러면 소송을 먼저 하고 심판을 다음에, 소송 중에 대빵은 취소소송. 취소 먼저 합니다. 취소 공부를 다 끝내면, 근데 사실은 다 끝난 거야 이게. 취소 공부 다 하면 끝난 거예요. 뭐 별게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비교하면서 나머지 항고소송, 무효, 부작위에 대한 공부를 해요. 뭐랑 비교하면서? 취소이랑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항고소송 다 했네.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송을 요 항고소송하고 비교하면서 공부하며 주관적 소송까지 공부를 했네. 그 다음에 이제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객관적 소송을 뭐랑 비교하면서 주관적 소송이랑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행정소송 공부 다 했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을 행정소송, 특히 이제 항고소송이랑 비교하게 되겠죠. 얘는 항고심판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행정소송이랑 비교하면서 행정심판까지 공부하면 행정쟁송. 우리 행정구제법의 왼쪽 다리 행정쟁송에 대한 공부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 공부의 순서까지 이렇게 봤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요 소송의 흐름 살짝 보고 우리 서울대 박정훈 교수님의 행정법 분쟁의 사유형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행정법의 기초였던 거지. 다음 시간에는 행정법의 분쟁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